북한 사회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같이 살펴봤었던 북한의 정치, 군사, 외교, 그리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분야에 이르기까지 북한 사회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현재 통일교육원에서 제공해준 현재 북한 사회 이해에 대한 가장 최신 버전을 통해 가지고 최신 모습을 통해 가지고 현재 북한 사회를 한번 총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정치, 외교, 군사, 경제, 그리고 일반 사회 주민 생활에 대한 모습과 교육 문화까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한번 이 학기 초부터 중간고사 기간과 그 이후에 최근에 이 경제 사회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파노라마 보듯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한번 상기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북한, 우리는 사실 남북한을 이야기를 할 때 북한 하면은 통일의 대상으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아마 본인들의 체제 유지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남한에서도 과연 굳이 엄청난 통일 비용과 혼란이 뒤따르게 되는 남북한 통일이 꼭 필요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남북 통일에 가장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동서독 통일회 같은 경우도 동서독 통일 이후에 굉장히 많은 통일 비용들이 소요가 됐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이 경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북한을 이해하게 되는 이 다양한 관점들도 통일 이전에 북한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이해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인 팩트 자체를 보고서는 북한 사회를 하나의 나라로 분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국민들의 정서상으로 봤었을 때 통일의 대상으로 봐야 될 것인지,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습니다만은 북한과의 통일이 꼭 필요한 것인가 라고 젊은 세대한테 물으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비율이 거의 한 30~40% 가까이가 과연 남북한 통일이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될 거는 현재의 북한 체제, 즉 1인 지배 체제라든가 계획경제, 그리고 전체주의에 의한 사회주의 모습이 북한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체제의 특성은 최근 한 70년 동안의 모습일 뿐이지, 그 이전에는, 즉 1945년, 그러니까 1950년 한국전쟁 이전, 또 내지는 1948년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부 수립 이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1945년 이 8월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해방되어 광복을 맞이하기 이전 일제강점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우리는 하나의 문화권과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한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면서 우리하고 같은 한 식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을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분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나중에 통일의 대상, 더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로 합쳐져야지 되는 우리의 민족이자 우리의 식구로 이해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정치적인 모습을 보시면은요, 북한은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 그리고 김정은 3대 세습에 의해서 김일성, 김정일주의에 의한 통치 이념을 가지고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또 이를 통해 가지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서방 세계에서는 이해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강력한 이 통치 이념을 가지고 북한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서방 국가들과 또 남한과 경쟁을 하면서 지난 70년 동안 유지를 했다라는 점에서 북한에서는 이러한 통치 이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권력 구조는 당, 즉 노동당 주도의 국가 체제로서 수령 체제, 즉 수령의 영도를 받아서 인민 대중을 지도하는 이러한 선군 정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이 백두혈통에 의한 어떠한 이
체제 세습의 당위성 등을 가지고 당과 각종 이 행정 체제, 정치 체제 등을 유지를 하고 있는 권력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들의 이 권력 구조와 이들의 이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이 통치 체제가 이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 체제와 정확하게 서로 그 결합이 되어서 국무위원회 최고의 정책기관으로서 의회를 하면서 우리나라 입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각각의 내각과 재판소와 같은 삼권 분립 체제를 유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 당과 그리고 김정은으로까지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이런 권력 체제가 정치의 주요한 핵심적인 권력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교 이념으로 봤었을 때 북한은 자주적인 외교를 한다라는 이 방침 하에 평화와 친선을 대외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자주 평화 친선의 외교는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국가하고의 자주 평화 친선의 외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 초기 단계에는 사회주의 진영과 주로 외교를 했고 더 나아가서 60년대까지는 비동맹국과의 외교 그리고 70년대 이후에 김일성 주체 사상이 전면적으로 등장을 한 이후로는 자주 외교와 그리고 서방과는 실리 외교를 취했습니다. 1990년대 들어와서 이 소위 말하는 김일성 사망 이후에 김정은 체제가 되면서 북미, 북일 외교가 정상화되기 시작을 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전방위적으로 탈냉전 시대에 맞춰서 북한의 외교에 조금씩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강과는 특히 미국과는 평화협정 체결과 체제 보장을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그리고 북한의 핵시설을 폐기하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줄다리기 외교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고 있고요. 북한과는 전통적인 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혈맹으로서 아주 가장 강력한 이 북한의 이 대외의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 교류를 하고 있는 이러한 주요한 상대 국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하고는 우호 증진 관계를 계속하면서도 경제적으로 협력하거나 아니면 뭐 노동자를 이 노동 인력을 수출을 해서 어떠한 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일본과는 어떠한 경제적인 실리 확보를 위해서 부분적으로만 서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사적인 이 대외 이 무력 수단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실제 대내적으로는 당과 수령의 군대로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 그리고 사회를 체제율을 유지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 군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봤었을 때는 역시 이 북한의 지도 체제, 즉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 수단으로서 핵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대외적인 상징적인 존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북한에서는 군사 정책이 1960년대에는 경제 건설과 군사 건설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1970년대 들어와서는 그 자립형 군사공업 기지, 즉 이 군사 시설들을 좀 더 개량화 그리고 첨단화하는 데에 주로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고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전세가 역전된 이후로는 전투 동원 체제, 그래서 북한의 전 인민의 이 무장화와 전 간부가 함께 이 군사적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주민 동원 체제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완비를 했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는 군과 민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을 해가면서 선군, 즉 군이 먼저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고 이 군을 따라서 주민들이 함께 이 정치와 각종 생산에 참여를 하는 이러한 선군 정치를 강화하게 했고 이 선군 정치가 이 선군 사상 자체가 헌법에 추가되기도 하면서 이 군 기술력의 핵심인 핵
핵개발 그리고 핵 보유국을 헌법에까지 명문화하는 단계로 이르렀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에서는 군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도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북한의 군사 노선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전 인민의 무장화, 전국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목표로 해서 군사 노선을 삼고 있고, 이에 따른 군사 전략으로 배합 전략과 비대칭 전략으로 해서 군과 그리고 인민이 함께 대외적인, 여기에서는 뭐 남한을 포함한 서방 미국이라든가 이 서방 세력들이 북한과의 서로 어떤 긴장 조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체제의 전복에 대한 위협을 대외적인 적으로 간주를 하고서 군사 노선과 군사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가 1990년대 이후로 끊임없이 쇠락하고 있는 이러한 북한의 경제적인 침체와 어떤 경제적인 위기를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북한은 체제의 특징상 사회주의 소유제도를 토대로 된 계획경제가 1950년대부터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획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초창기에는 남한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인 발전 속도를 이 박차를 가하면서 이 국력으로 남북한의 경쟁이 치열하게 있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1980년대, 90년대 이후에는 이미 벌써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을 압도하는 실적이 됐고, 또한 북한의 계획경제 역시 1990년대 이후에 계획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시장화 현상에 함께 전복이 되면서 결국은 동유럽을 포함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그리고 이 서방의 강력한 경제력과 자본주의화가 결국은 북한에도 시장 경제의 이 복원을 결국은 막을 수 없는 이러한 세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1990년대의 이 전반적인 시장주의의 침투에 결국은 선을 둘 수밖에 없어서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2014년 530 조치를 통해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도입을 해서 체제 유지에 대한 마지막 보루로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북한에서의 경제 정책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는 자립적인 민족 경제, 중공업 우선과 군사와 경제의 병진 노선, 그리고 선군 정치, 선군 경제 건설 노선을 삼았습니다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 노선으로 하면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을 해서 이제는 북한에 있는 거리, 북한에 있는 각종 시설, 북한에 있는 도시 모습을 해외에 개방했을 때에도 하나의 사회주의의 잘 사는 국가의 한 모습으로 일단은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즉 사회주의 경제도 잘 살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이 정책적인 변화의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경제 활동은 특히 시장화 현상이 점점 강화가 되면서 공식적인 경제 부분에 직접적인 시장적인 경영이 일부 들어오기도 했고요. 이러한 시장을 공식 제도 내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도입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자율성, 어느 정도의 이 책임성을 부여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포전 담당 책임제 등을 통해서 이 시장화 현상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점점 확산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외 개방 정책에 있어서도 모기장식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개방을 하면서 4대 특구 경제개발구를 신설을 해서 특수한 지역에서는 대외적으로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활동, 교육 활동들을 이 적극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 정치적 의존도가 높은 대중국 개방 정책을 확대를 해서 낮은 선봉 이
경제특구, 나선 경제특구와 황금평 경제특구, 그래서 이 황금평 지역을 경제개발특구로 조성을 해서 결국은 이 중국에 대한 이쪽 이 동아시아 쪽으로의 어떤 경제적인 동해 쪽으로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레만 이쪽에 있는 각종 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대외 개방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의 경제 특구는 이렇게 일부 지역, 특히 이러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낮은 선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중국이 이쪽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이 각각의 해안 지역을 나름대로의 개방화 원칙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1980년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의 모습도 주로 해안 지역에 있는 뭐 상해라든가 홍콩 주변에 있는 광동이라든가 심천이라든가 이러한 이 뭐 대련이라든가 청도라든가 이렇게 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 개방 도시들이 점점 증가했었던 것처럼, 북한도 이러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경제 특구와 그리고 경제 개발구를 만들어서 이들 지역에서의 이 대외 무역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교역 등등등을 장려하려는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 어느 정도 순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시장화에 따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 수준 격차가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 그리고 국경 지역과 비국경 지역, 그리고 일부 이 시장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력과 여기에 참여하지 못했었던 세력들 간의 생활 수준의 격차가 점점 심화가 되고 있고, 또 한편 이제는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어떠한 뭐 TV라든가 뭐 각종 미디어,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이 정보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각종 문화생활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것을, 사실 뭐 아무리 체제가 강력하게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이 문화적인 침투를 쉽게 막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연스럽게 생활 수준의 격차는 사회 계층 구조를 균열시키게 됐고, 과거에는 정치적 아니면은 뭐 군사적인 요소들이 강화됐다면, 이제는 경제적 어떠한 사회적인 이 대외 교류가 많아지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결정 권한들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화 되어가는, 시장 경제화 되어가는 사회 계층이 점점 구조되어서 균열하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주의와 배금주의, 그래서 여기 북한 사회도 이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정치나 아니면 과거의 사상적인 측면들이 자연스럽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화에 따른 변화를 빠르게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 뭐 예를 들어서 거주 이전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어서 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많은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 침해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는 북한의 성인이면 누구나 참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선거 원칙에 의해서는 이 자유로운 뭐 남한이나 아니면은 서방 국가들처럼 본인들의 의견들을 이 정치 권력에 적극적으로 이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언론의 자유 역시 정치적인 의사 표시, 또 외부 정보의 유입이 철저히 통제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선전 매체의 역할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로운 언론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조성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종교적인 자유 자체도 법적으로는 보장을 하지만 실제 종교 시설이라든가 종교인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종교 자체를 어떤 사회주의 체제하고는 잘 맞지 않는, 더 나아가서 체제 위협의 요소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종교 활동 외에는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국제 문화에 있어서도 국내법 전기를 통해서 국제적인 인권 규범을 일부 어느 정도 수용해서 노력을 하려고 했지만, 실제 해외 파견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또 북한 내에서 어떠한 이 범죄자라든가 아니면 정치범에 대한 처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여전히 북한 주민의 인권은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서 결국 북한 주민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인권 선언들이 매년 유엔에서 결의문으로 채택되는 이러한 인권적인 한계, 주민 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교육 문화 활동들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북한의 교육은 어떠한 창조적 실천적인 능력을 가진 주체형 새 인간을 양성한다는 목적하에 12년의 의무 교육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소학교, 그리고 초급 중학교, 고급 중학교, 우리나라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러한 체제로 해서 총 12년의 의무 교육제대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과목으로 정치사상 교육이 항상 학년별로 들어가 있어서, 이러한 정치사상 교육이 잘 무장되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학기술과 외국어, 컴퓨터, 기타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기본적인 과목들이 주요 과목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사실 제1 외국어는 이 영어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봐서는 언젠가는 북한에서도 이러한 대외적인 어떤 교류를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북한의 문화예술적인 측면을 봤었을 때는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중을 정치 사상적으로 교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학의 대표적인 작품 같은 경우에 불멸의 향도 같은 경우도 역시 사회주의 인간형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화나 TV 드라마의 민족의 태양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김일성 찬양을 하기 위한 정치적인 선전 매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극 활동인 혈분만 국회도 이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 이 연극적인 요소를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음악 가극으로서의 피바다나 아니면은 아리랑 공연 같은 경우도 대중적으로 정치 사상을 강화하는 데 역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창작자의 자유, 또 창작자의 아주 창의적인 생각들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 좀 나름대로 제재를 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그 개인 심리에 대한, 또 어떠한 이 사회에 대한 불만에 대한 요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언론 출판 역시 당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혁명 사업에 대한 선전, 옹호, 그리고 당 정부의 정책 선전에 주요 활용되다 보니까 중앙지로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민주조선과 같은 각종 중앙지에서는 주로 이 김정은의 주로 선언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지도문 등을 실는 데에 급급하고 있고, 대외적인 비판으로는 남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서방 국가에 대한 비판들을 주요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지와 기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해당 기관의 홍보적인 해당 지방의 어떤 홍보성 뉴스들을 주로 삼고 있고요. 방송 마찬가지로 조선중앙 라디오와 조선중앙 TV에서는 앞서서 중앙지에서 다뤘었던 내용들을 TV 매체를 통해서, 라디오 매체를 통해서 북한의 당 정책이라든가 혁명 사업들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스포츠 역시 스포츠의 강화, 또 엘리트 선수를 해서 스포츠 강국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능으로는 주민 통합이라든가 국방력 건설, 기타 이데올로기 선전이나 외국 무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선보이는 이러한 수준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활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생활 체육 이러한 모습보다는 선전용으로 역시 수단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북한에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사실 북한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통일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과연 꼭 통일을 돼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서 만약에 남한과 아니,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상당수의 사람들, 거의 30-40%의 사람들이 반드시 통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대답을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됐었을 경우에 북한 지역을 누가 흡수 통합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미국인지 일본인지 중국인지 남한인지를 묻는다 그러면은 90%가 넘는 98%에 달할 정도로 당연히 남한이 북한과의 이 흡수 통합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북한과의 서로의 남한과 북한과의 통합은 일종의 당위성으로서 결국은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질문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당위적인 목적이고, 결국은 어떻게 남한하고 북한하고가 통합을 하느냐라는 방법적인 문제가 우리의 앞으로의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본 북한 사회의 이해에 대한 모습을 한번 총합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한다면 어떠한 방식, 어떠한 방법, 그리고 최대한 각종 갈등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갖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북한에 대한 이해의 모습은 이걸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